토크 콘서트를 함께 해주실 두 분 얼른 모셔보죠. 박정호 교수님과 방송인 홍석천님 두 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과학 컨퍼런스에 오셨습니다. 2021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 박정호 교수님께서 네. 경제학자신데 왜 오셨습니까? 예, 네. 의외로 과학기술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경제적 프레임도 필요하고요. 반대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게 과학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죠. 그럼 그 연관성을 오늘 강연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아니, 홍석천님. 네. 네. 아니, 안녕하세요, 홍석천입니다. 예. 좀 과학과 관련해서.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했던 게 수학 과학이었거든요. 예. 수학 과학만 잘했으면 제가 서울대를 들어갔었을 텐데 참 이 어려운 주제인데 제가 왜 나왔느냐. 박정호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제가 해봤거든요. 네. 제가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분 얘기를 들으면요. 앞으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 요거를 힌트를 곳곳에 숨어 놔주시기 때문에 잘 들으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변화돼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런 답을 찾아주시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네, 우리 홍석천님 같이 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보시고 계시는 네. 우리 시청자분들보다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쉽게 풀어주시니까 오늘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 콘서트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미래인재 토크 콘서트는 박정호 교수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에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Q&A 시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자,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석천이 형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죄송한데 형이라고 하지 마세요. 보는 거는 제가 동생 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주 어떻게 보면 어려운 주제, 이렇게 친분 있는 저희 두 사람이 여러분들께 쉽게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경제학자가 바라본 케인 뉴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자, 저에게도 어려운 과학기술, 그렇지만 저도 계속 들여다봐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 또는 산업 또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할 K-뉴딜은 무엇인지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린 뉴딜이라는 건데요. 아마 코로나19 이후 친환경이 크게 대두된 것 같은데 현장에서도 좀 느끼시죠? 그럼요. 요즘에 저는 이제 가게 할 때도 쓰레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요즘에 집에서 배달을 해서 먹잖아요. 그럼 먹을 때마다 되게 조금 죄 지은 느낌이 뭐냐면 포장지가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택배가 오면 박스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아이스팩 별의별 게 많아서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다 쓰레기인데 이런 걱정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얘기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똑같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 어떻게 보면 친환경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난제, 에너지 수급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많은 경제적인 담론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드려 볼게요. 혹시 그동안 우리가 전기를 쓸 때 어느 범주까지 전기료를 계산할 때 포함시키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매달 전기 고지서 오면 야 올해 내가 이번 달 많이 썼구나. 특히 여름에 무더위면 에어컨 많이 썼고 추우면 또 온풍기 되게 많이 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내나 이런 생각만 했지. 근데 최근에 중국을 보니까 석탄 문제가 있었잖아요. 호주하고 문제 때문에. 그래서 공장이 가동이 몇 시까지 하고 가동을 안 하고 고속도로에 가로등 죽고 이런 얘기 들으면서 뭐지? 전기가 그동안 우리가 펑펑 쓴 것 같은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가나? 전기를 만드는데 이런 고민을 살짝 해봤어요. 맞습니다. 사실 국가기관에서는 또는 경제학자나 아니면 에너지 공학자들은 전기, 지금 우리가 쓰는 전기를 1kWh당 얼마에 생산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면밀히 고민해 보는데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처음에 우리가 전기 이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자원을 실어와야 되는데 그때 어떤 방식으로 실어오는 게 비용은 얼마나 들고
환경 오염 요인은 얼마나 드는지를 비교합니다. 1단계를 그거라고 보면요. 자, 만약에 우리가 1000메가와트 이게 화력 발전소 하나가 발전할 수 있는 용량 정도 되거든요. 이 1000메가와트 의 발전을 석탄으로 한다고 했었을 때는 해외에서 석탄을 220만 톤을 선적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와. 그러니까 이거 엄청나게 큰 배를 하나 빌려서 가지고 와야겠죠. 그다음에 만약에 석유로 이걸 한다라고 하면 150만 톤의 석유를 선적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와. 그다음에 원자력으로,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으로 이 정도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하면 우라늄 등 이런 그 에너지원을 20톤만 선적해 오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은 네. 원자로를 다 자꾸 만들어야 되는 건가? 그렇죠. 1단계를 생각하면 원자력 발전이 상대적으로 싸고 그렇죠. 이 물류 과정에서 환경 오염 요인도 좀 적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보통 석탄 이렇게 TV만 보면 석탄을 이렇게 하면 석탄 실은 거대한 배가 네. 들어와서 기차에 또 다 그걸 그렇죠. 화물열차해서 네. 그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 운송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럼요. 그게 다 전기료에 녹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 우리나라는 그럼 되게 싸게 전기를 쓰고 있었나? 그렇죠. 그동안 싸게 쓰는데 네. 이걸 싸게 쓰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고려하는데 첫 번째 단계인 그러면 전기를 밝히기 위한 에너지원은 어떤 거를 선적해서 가지고 오느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1단계만 보면 원자력 발전이 제일 싸겠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쉽게는. 자, 근데 2단계 또 비용도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시죠. 자, 에너지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공장이나 이런 게 그렇죠. 필요하죠. 발전소가 필요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발전소도 이제 지으려면 기본적으로 땅이 일단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발전소 짓는 데는 땅값 말고도 다양한 비용들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땅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발전을 어떤 형태로 했었을 때 얼마만큼 땅이 필요한지를 단순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태양광 패널로 1000메가와트 이의 발전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상암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네. 그걸 지을 부지가 151개가 필요해요. 엄청나네요. 네, 그만큼 이 패널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뭐 네. 농촌도 가면 네. 산비탈 이쪽에 태양광들이 쫙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저는 좀 고민을 했던 게 저렇게 농촌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다 들어가면 땅이 농사질 땅이 부족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사실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어딘가 설치해서 유의미한 수준의 전력을 공급받으려면 많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부지를 평지라든가 도심지 근처에 조성하려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값싼 농지 또는 이제 산에 비탈길을 그걸 헐어서 거기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지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풍력으로 똑같은 전력을 생산하려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 51개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고 근데 원자력 발전으로 한다면 이게 상암 월드컵 경기장 하나 정도의 부지가 필요해요. 자꾸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원자력이 좀 싸게 먹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예. 학자들도. 예. 자, 그럼 세 번째예요. 그럼 이렇게 발전소도 지었으니까 발전을 가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즉 인풋을 넣은 것에 비해서 아웃풋이 상당히 유의미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대형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에너지 유실이 거의 없습니다. 인풋을 100을 넣으면 98, 99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와우. 좋죠. 그런데 이제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효율성이 20에서 30% 수준, 30도 좀 어려워요. 어이구야. 예, 아직까지는 이렇게 기술 발달이 좀 많이 요원한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이 부분은 이제 개발이 필요한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하루 종일 공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같이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국가가 하나의 발전 형태로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를 쉽게 얘기해서 에너지 믹스라고 해서 섞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프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네네. 우리가 하루에 쓰는 전력 중에서
기저에 해당되는 거, 즉 이 정도는 무조건 쓴다라고 하는 거는 석탄이나 원자력, 아까 조금 싸게 조달할 수 있는 걸로 우리가 기본값은 제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밑에 X축이요, 지금 하루 24시간인데요. 네. 자, 그런데 낮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직접 경영활동 할 때도 낮에 좀 전기 많이 쓰지 않았어요? 아, 이게 제가 식당을 할 때 네. 손님이 1도 없이 네. 가만히 있어도 예. 전기세 계속 올라가거든요. 예. 계속 뭔가가 전기에 꽂혀 있어서 모든 기물들이 다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오늘 나왔는데 오늘 조금 영하라고 그래서 보일러 켜놓고 왔거든요. 네. 살짝 지금 되게 죄 지은 느낌이에요. 보일러 끄고 올 걸. 아. 이게 다 돈이고 여기 이 전기를 조금 생산하는데 이만큼의 돈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죠. 사실 보통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 네.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맞아요. 이따 이제 우리가 후반부에 그 얘기도 좀 많이 네네.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언제 어느 정도까지 전력을 쓸지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력을 아주 뭐랄까요, 탄력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는데요. 일단 아무리 안 쓰셔도 이 정도는 항상 쓰더라라는 것은 그 기저에 해당되는 부분은 석탄과 원자력이라는 싼 걸로 공급을 하고, 네. 그다음에 한여름에 낮 시간 에어컨 틀고 뭐 하고 하면 전기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그 피크에 맞춰서 석유나 LNG 비싼 전기를 쓰거나, 그것도 모자르다 그러면 아마 뉴스에서 한두 번 보셨을 것 같은데, 뭐 팔당댐 8년 만에 수문 열었다. 응. 네. 수력. 네, 수력. 아, 그래서 야, 지금 이걸로도 전기가 모자르대. 그럼 수문까지 열어서 모자라는 전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젊었을 때 네. 그때는 여름에 너무 많이 전기를 쓰잖아요. 뉴스에 맨날 하루에 쓰는 전기량 위험하다고. 아,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선풍기, 저 공무원들은 다 선풍기로 하고 아, 맞아요. 우리들 에어컨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웬만하면 끄자 막 이런 운동도 하고 이랬어요. 그렇죠. 에너지 전략 운동. 맞습니다.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하는 양보다 더 많이 사용하면 블랙아웃이라고 해서 전부 다 전기가 나가잖아요. 네. 바로 그래서 국가는 그 부분을 되게 노심초사 고민을 하는데, 자, 그렇다고 국민들이 이 피크로 썼을 때는 이만큼이야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전기를 계속 공급하다 보면 밤에는 전기 잘 쓰지도 않은데 불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유실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뒤에 있는 화면, 이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양을 수급하는 게 이렇게 여러 에너지를 섞어가면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팔당댐이 열리면 난리 나는 거군요. 그렇죠. 전기 전기가 많이 부족하다. 쓰는 거죠. 네. 예. 자, 그런데 요즘 코로나 터지고 한 가지 비용을 더 추가해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물류? 바로 이산화탄소. 아, 이산화탄소. 아, 예. 이제 전기 쓰면서 전기 발전소 가동할 때 이산화탄소 발생하고, 또 우리가 만드는 물건 만들 때 온실가스나 이산화탄소 발생하면 거기에 무언가 경제적인 비용을 청구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국제사회가.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뒤에 하나하나 열거 안 해드려도 보시겠습니다만 세계적인 에너지 소비 국가예요. 예, 그래서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야, 우리나라가 저렇게 세계에서 높은 수준이구나. 그리고 옆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인데요. 보시면 연도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줄어들었는지인데 2007년부터 2017년까지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22.8. 예, 오히려 늘어났잖아요. 그 위에 있는 독일과 일본은 오히려 줄어들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발전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때도 이산화탄소 배출이 덜 되는 걸 선택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뭐 여러 가지 발전 형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좀 적게 나가는 건 뭘까요? 원자력. 맞아요. 네. 그래서 5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원자력이 굉장히 이산화탄소 배출도 안 되고 에너지원도 값싸게 가지고 오고, 그리고 발전소 부지를 조성하는 것도 싸고, 야, 그럼 전부 원자력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는 이제 탈원전 쪽으로 가는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탈원전이 좋은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또 유럽은 다시 몇 군데는 우리 안 되겠다,
원자력 다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추세인데 이건 뭔가요? 자꾸 헷갈려요. 아,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높아진 국가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그 높아진 국가들의 공통점들을 보면요, 땅이 굉장히 넓은 나라들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모든 사회, 모든 국가가 신재생 에너지로 가려고 하는데 네. 문제가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는 뭐죠? 전력 공급량을 우리가 통제를 못하죠. 날씨, 바람, 아, 그렇잖아요. 그러네. 예. 하늘에 맡겨야 되네. 그렇습니다. 네. 하늘에 맡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전력 공급량이 불확실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 보조 수단, 그게 하나 필요한데 그걸 바로 소형 원자로로 해결하려고 해요.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요, 어느 한 동네에 굉장히 큰 대형 발전소를 건립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형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저 멀리 있는 데까지 공급을 다 전기를 해줬습니다. 이걸 해줬던 이유가 흔히 말해서 규모의 경제라고 해서 우리가 대량으로 생산하면 값싸게 생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영토가 큰 나라들은 고민이 있었어요. 물류 비용. 그렇습니다. 전기를 저기까지 멀리까지 저 보내야 시골까지 되니까. 보내려면 물류 비용이 맞아요. 있으니까. 운전해서 3시간을 가야 그 500가구 있는 그 동네 생기는데 그 동네까지 전기를 공급해 주려면 그 고압선으로 계속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었죠. 하지만 예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보냈던 이유가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그 500가구 사는 그 동네에 옆에 태양광 패널도 설치하고 풍력 터빈도 설치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바람도 안 불고 구름까지 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그 동네 주민들만 사용하는 소형 원자로에서 소형 전력량을 공급하는 걸 그 근처에 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원자력 발전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내용 중에는 이런 그냥 원자력 발전이 아니라 소형 원자력 발전이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맞물려서 필요하기 때문인 것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저 뒤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소형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최첨단 기술을 육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인데요. 처음엔 연구용으로 하고 해양, 동력, 쇄빙선용으로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처음엔 연구를 했다가 네. 지금은 신재생 에너지의 보조 수단으로 꼭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와.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 결국 교수님 원자력이 대세라는 얘기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예.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답을 못 내렸어요. 어머, 왜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거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비교했잖아요. 그렇죠. 그 비용 측면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좀 싼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비용을 우리 국제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되냐면 전기를 다 쓰고 지구에 그 쓰기 전의 상태, 즉 원상 복구를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헐. 그러니까 쓰레기 폐기 이런 거군요. 네. 아.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를 어디다 지어놨어요. 네. 그 둥근 돔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다 쓰고 원상 복구한다는 거, 거기가 갈대밭이었으면 다시 갈대밭을 바꿔놓고, 그렇죠. 하천이었으면 하천으로 바꿔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고려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냥 대충 네. 이제 대충 생각에 무슨 땅굴 같은 거 파가지고 네. 거기다가 이렇게 폐기물 같은 거 넣어놓고 이렇지 않나요, 보통? 정확하게 맞으셨어요. 네. 그런데 대충 땅굴 파서 그 폐기물을 넣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제가 살짝 가름해 볼 수 있게끔 이 조감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뒤에 보시는 이 그 시설 개념도는요, 핀란드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연구 처리를 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물인데요.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상에서 쭉 내려 들어가서 그 폐기물을 저장하는 창고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하 400m면 63빌딩 높이 정도 됩니다. 와, 뚫고 들어가서 예, 그 그것도 밑에서 창고를 만들어. 그렇죠. 그것도 수직으로 할 수가 없는 게 그 방사선 폐기물을 큰 트럭에 싣고 가야 되니까 어머나 둥글 세상에. 둥글 해서 가는 거죠.
새로운 지하 도시네요. 맞습니다. 제가 이 시설은 한번 직접 견학을 간 기회가 있었어요. 있어요? 출장으로. 예. 저게 있어요? 예, 있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었어요. 그때 핀란드에 이걸 관리하시는 관료분들께 얼마나 폐기물을 저장해야 되나요? 라고 했더니 학자에 따라 의견도 다르고 그리고 폐기물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작게 얘기하신 분들 중에는 200년, 300년 이런 얘기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야 그 방사능이 없어진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시설물을 2, 300년 동안 유지 관리 보수하는 비용 엄청난 거죠. 아니 공설운동장 군립도서관 유지 비용 보수만 해도 어마무시한데 그 저 밑에 땅굴에 있는 것도 계속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겠죠.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문제 생겼는지 살펴봐야 되고. 와우 네. 돈이 어마무시하겠네요. 맞습니다. 이 비용까지 생각하면 또 원자력이 무조건 싸다고 얘기하기에는 약간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네. 예. 그럼 제가 궁금해져서 그 석탄은 떼고 나서 그 남은 찌꺼기를 그냥 어디다 버리나요? 네, 버리면 자연상으로 다시 돌아가요. 아 네. 석유도 떼면 없어지고 네. 그렇지만 그렇지만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되는 문제는 생기죠. 그건 있겠지만 하여튼 원자력하고 비교가 바로 되는데요. 그렇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에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됐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초창기 우리가 사용했던 원자력을 완벽하게 영구적으로 폐기해서 없애버리는 것까지는 아직 안 갔고요. 네. 조금 더 사용할 수 있겠다 해서 연장해서 사용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 시설물이 노후화되니까 이제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먼저 이거를 없애려고 시도했던 유럽에서는 이제 어떤 갈등이 하나 생겼냐면 세대 간의 비용 문제가 생겼어요. 자,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그게 예, 우리 한번 어떤 선택을 하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 네. 석천이 형님께서는. 네네. 자, 원자력 발전을 쓰고 원상 복귀를 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화시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인위적인 처리 가공을 해서 가장 단기간에 원상 복구를 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그 시설물을 이제 끄는 거예요. 꺼놓고 야 이제 쓰지 말자 해놓고 당분간 놔두는 거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방사선이 저감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그렇죠. 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석천이 형은 그중에 어느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보통은 문제가 별로 없으면 그냥 냅두는 방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자연적으로 이렇게 없어져서 근데 그러려면 우리 후손들이 약간 그걸 책임져야 되나?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기를 원자력으로 값싸게 썼던 건 우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도 우리가 다 지불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만약에 그 대가를 우리가 고스란히 다 지불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 시설물들을 인위적으로 처리 가공해서 빨리 그걸 원상복구한다면 그 추가적인 비용도 결국 우리 전기료나 우리의 세금으로 부담해야겠죠.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이 올라가거나 전기료가 올라가는 비용을 우리가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면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누가 부담하죠? 우리 자식 새끼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요, 이 방사선 폐기물 처리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화력 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다 쓰고 원상복귀하는 그 비용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안 해주면 밑에 이제 커가는 친구들은 그거 당신들이 쓴 건데 왜 당신들이 책임 안 지고 우리한테 이걸 넘기려고 하느냐. 이런 불만이 또 그럴 수 있겠네요. 있죠. 실제 그런 시위들도 있었었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공부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네. 굉장히 많은 고민이 많아요. 머리 아프겠는데. 아이고야, 아무리 똑똑해도 이거 답을 못 찾겠는데요.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아까 살짝 보여드렸죠. 하루 24시간 공급되는 전력을 원자력만 하자, 수력만 하자, 화력만 하자가 아니라 이것저것 섞어 썼던 이유가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했었을 때 지금까지는 에너지 믹스, 섞어서 제공하는 게 제일 저렴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코너입니다. 예. 요즘은 이렇게 전통적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았던 방식이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코로나 때문에 이 친환경까지 생각하자. 이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슬쩍 듣기는 무슨 뭐 옥수수 뭘로 뭐 발전 맞아요. 뭐 이런 거 네. 그게 신재생 에너지죠. 맞습니다. 야, 옥수수 그래서 구하기가 어렵더라. 가격 오르고 막 이러는 것 같아. 자, 그래서 농사 지어서 뭐 저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태양광이나 네. 풍력 이런 것들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죠. 그때 그거 시작할 네. 때 거기다 돈 투자하신 분들 엄청 많아요. 주식만 올라가고 예. 물론 저는 뭐 안 했지만 예. 자, 그런데 이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두는 이유가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원자력이든 화력이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구 환경에 조금씩 부담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럼 정작 신재생 에너지는 완벽한 친환경이냐? 이제 요거에 대한 고민을 잠깐 해봐야겠죠? 그러네. 네. 친환경 하지만 사실은 네. 알고 보면 그 친환경을 만드는데 비용이 더 클 수도 있고 그렇죠. 결과물은 친환경인 것 같은데 그 알고 과정이 봤더니 알고 아니고. 봤더니 아닐 수도 있고. 그렇죠. 오늘 그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쭉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국가 과학기술 인력들, 미래 우리 인력들이 이걸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방금 옥수수 얘기해 주셨는데 바이오매스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채, 콩, 보리, 옥수수, 나무, 볏짚,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를 잘 가공 처리하면 반대쪽을 한번 돌아보세요, 형님. 바이오 디젤, 바이오 알코올, 가스까지 석유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대박. 저걸로 자동차도 갈 수 있다. 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야, 농사 지으면 석유 나온대 이거거든요. 네. 제가 이거에 너무 또 놀라워가지고 네. 실제 그 당시 이 연구 프로젝트를 할 때 브라질을 직접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브라질에? 예, 브라질이 이 바이오매스라는 걸 실제 많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공항에 내려가지고 시내까지 갈 때 궁금해서 주유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기 한 번만 들렸다 가봅시다 했더니 세상에 우리로 따지면 휘발유 디젤 옆에 바이오 디젤이라고 딱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니 이거는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제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네. 농사는 우리도 짓잖아. 야, 이제 우리도 산유국인 거야 하면서 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문제가 네. 좀 있지 않나요? 어떤 거 저는 느낌이 오세요? 예를 들어서 제 차가 네. 이게 그냥 기름 디젤이나 뭐 휘발유 뭐 이런 차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것만 갖고 있는 차인데 바이오 기름은 넣으면 내 차가 고장 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안 가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네. 바이오 디젤을 사용하는 자동차는 따로 있긴 있어야 돼요. 따로. 예. 그것도 문제인데 차라리 우리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래, 지구 지키기 위해서 다음 차는 그럼 그걸로 살게 이럴 수 있잖아요. 혹시 비싼가요? 그건 좀 문제가 있긴 한데요. 네네. 약간 비싸긴 합니다. 네네. 자, 그런데 그거보다 더 궁극적인 문제가 있어요. 네. 우리가 뭐 비싼 차는 전기 자동차도 보조금 주는 것처럼 그렇죠. 조금 보조금 주면서 어떻게든 사용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용한 바이오 디젤 이런 것들은 정말 지구 환경에 도움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자,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바이오 디젤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네. 여기 재배되는 작물이 지금 어떤 느낌이세요? 우와. 이 사이에 형님 지나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못 지나가요. 맞습니다. 네. 너무 빼곡히 심었죠. 네. 밀집도가 단위 면적당 높아요. 왜 그러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먹는 게 아니라 산업용으로 쓰는 거는 면적당 생산량이 높아야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자재 이렇게 다뤄보셔서 아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단일 면적에 많이 심고 계속해서 심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땅이 영양분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이 황폐화가 되겠지. 그래서 그걸 벌충하려면 비료를 많이 줘야 되는구나. 그것도 그냥 비료가 아니라 화학 비료겠죠. 와. 그리고 이렇게 땅 지력이 약한 데서 이런 작물을 키우면 병충해가 많이 유발되니까 그렇죠. 또 뭘 계속 줘야 되나요? 소독하는 거. 농약. 농약. 맞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로 재배되는 농작물은 엄청난 양의 농약과 화학 비료를 써요. 그럼 그러면- 그게 어떻게 친환경이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보고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바이오매스는 분명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화석 연료에 비해서 덜 배출합니다. 없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이거는 대기 오염은 줄였지만 이걸 재배하는 상황에
토질 오염 생기고 비 오면 그게 어떻게? 수질 오염으로 가는 거죠. 대박이다. 그래서 바이오매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오염의 형태만 바꾼 게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됐어요. 우와. 자, 근데 그럼 아직도 계속 저걸 시도를 하고 있죠. 시도하고 있죠. 네, 시도를 하고 있죠. 음. 그 다음에 여기서 크게 실망하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날아갔느냐? 덴마크로 갔어요. 그 당시 출장 갔을 때만 하더라도 네. 덴마크가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으로 전체 전력 소비량의 그 당시 30~40%를 바람으로 조달한다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또 단순한 생각했죠. 와. 바람은 우리도 불잖아. 그럼 아유 서해안 뭐 많이 부르고 저 강원도 산골에 바람 세요. 그렇죠. 그래서 부푼 꿈을 안고 또 갔습니다. 네.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그 비행기가 쭉 덴마크로 내려가는데 밑에 풍력 터빈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 물어봤어요. 이거 쓸만합니까? 그랬더니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게 저 지금 사진에서 보인 저 터빈 저게 아무 지장 없이 원활하게 돌려면 도심지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겠죠. 빌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바람이 좀 많이 막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 풍력 터빈은 실제 전기를 많이 쓰는 도시에서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전력을 가지고 오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좀 많이 든대요. 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비용이 들더라도 친환경이면 써야죠. 자, 그 다음 질문. 친환경입니까? 여쭤봤습니다. 대답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설마 아니에요? 저것도? 아니었어요. 설마? 설마. 근데 그냥 바람만 쓰는데 뭐 여기서 무슨 오염 뭐가 나올 게 없잖아요. 네,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요, 저 풍력 터빈 밑에 저기 밑에 자리 있잖아요. 네. 저기 한번 쭉 서 계셔 볼 기회가 있으시면 한번 서 계셔. 시원하지 않을까요? 시원한 것도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런데 이게 돌 때 소리가 좀 들려요. 그렇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그게 귀에 거슬리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야생동물이었어요. 이 동물들은 우리 인간이 듣는 음역대보다 훨씬 더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고 굉음으로 들리나 봐요. 그래서 이 대규모 풍력 터빈이 설치되어 있는 공간에서는 야생동물이 새끼를 못 낳는다든가 폐사하는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야생동물을 어딘가로 옮겨야 되는 힘들다. 그게 야생동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힘들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고라니 같은 경우도 이런 대규모 풍력 터빈이 있는 곳 근처에서는 새끼들이 자꾸 폐사하거나 진짜요? 이런 문제들이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친환경이 아니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친환경이 아니죠. 예. 자, 그 다음에 사진 찍으면 이쁘게 잘 나오는데. 그래도 저도 형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친구들에게요. 야생동물이 여기 살기 어려우면 지네들이 이사 가겠죠. 네. 그리고 나면 여기에는 풍력하고 야생동물은 좀 떨어진 데 살고 하면 되지 않아요? 했더니 그쪽 나라의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서 바람의 질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바람의 질. 네. 바람이 늘 뭐 세게 오냐 뭐 이런 맞아요. 거구나. 바람이 일단 365일 불어야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 한여름에 몇 개월 동안 안 불으면 저거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정지. 그 다음 그 두 번째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바람이 1년 365일 부는 것도 중요한데 바람이 늘 한쪽 방향으로 불어야 된대요. 예를 들어서 10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10분은 오른쪽 왼쪽으로 불면 저 어떻게 돼 있겠어요? 서 있는 거지. 저 되게 웃기네. 자, 그러다 보니까 풍력 발전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효율성을 담보하려면 바람의 질이라는 관점에서도 오늘 제가 좀 쉽게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그것도 반드시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박이네요. 이처럼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들이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완벽한 대안은 못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산화탄소 배출도 좀 덜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아직 일정 수준 이상의 대안이 되기 전까지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을 좀 러시아에서부터 조달받으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우리 그런 생각도 많이 했잖아요. 왜 남북 통일되면 아니면 무슨 조약 같은 게 되면 그냥 러시아에서 이렇게 쫙 가져오자. 송유관 쫙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천연가스 받고 막 이런 거. 맞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저런 장면을 이제 떠올린 거죠. 네. 저도 처음에 에너지 관련한 걸 공부하기 전까지는 그거 괜찮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대가가 혹독하더라고요. 저게요? 네. 저 뭐 그냥 틀어주면 네.
무슨 기차로 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냥 계속 흘러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뭐가 설명을 문제예요? 좀 드리면요. 실제 사건을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2006년 1월 달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저 천연가스 가격 협상을 했었었는데요. 그 협상이 결렬됐어요. 네. 러시아가 좀 더 달라고 한 거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국제적인 관례는 가격 협상을 하는 과정까지는 계속 공급을 하고 그죠. 나중에 타결되면 그때 그 공급했던 거를 소급해서 그냥 비용 치르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러시아가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를 발휘하기 위해서 네. 나 밸브 잠가버리는 거예요. 어머, 저 와중에 갑질이네요. 와, 저 갖고 있는 놈이 장땡인데? 그렇죠. 그럼 러시아가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떤 세력, 이게 힘이 되겠는데요?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네.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루지아에서 러시아군 장교가 뭐 좀 행패를 부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교를 체포했었는데 러시아 정부에서 그 사람 빨리 풀어줘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루지아 입장에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도 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어떻게 했다? 그런 식으로 나오면 너희 천연가스 가격 2배 올릴 거야? 이렇게 해버린 거죠. 깡패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송유관을 어떤 나라를 통해서 깔아서 우리가 네. 천연가스나 기름을 가져온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외교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 열의에 놓일 수 있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주도권을 그 자원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 나라가 다 갖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린 종속 관계가 되는 거고. 그럴 수도 있고요. 진짜로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신재생 에너지를 기존의 에너지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색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기술적으로 완벽한 친환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직은 없다. 네. 그리고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도 완벽하게 우리가 대안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과학기술 인력들이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면 이러한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말끔하게 해결하겠다라는 말 조심히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못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아이디어예요? 네, 제가 여기에 기대를 크게 갖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요. 네. 벌써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화력 발전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원보다 슬슬 단가가 싸지기 시작했는데요. 이 밑에 보시면요. 생물 연료로 우리가 1메가와트 아워의 전력을 공급받는 데 들어가는 달러가 70달러, 70달러로 2010년이나 2017년도 똑같아요. 석유 가격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맨 위를 보십시오. 태양광. 가격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우와. 3분의 1 3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죠. 우와. 자, 저 금액은 전 세계 평균치니까 아. 어떤 나라는 생물 연료보다 태양광이 더 싼 국가도 벌써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와. 그럼 효율이 좋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조차도 이미 효율성도 더 개선됐고 더 저렴하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과학기술의 발달로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새로운 버전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처음에 뭐 100원 들어갔다. 네. 근데 이제는 뭐 한 30원. 30원 뭐 이런 이렇게. 식으로. 예.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걸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교수님이 쉽게 말씀해 주시려고 오늘 비유적으로 쉽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교수님. 저거 설치하려면 땅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땅값은 비싸잖아요. 이런 지적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본 뉴스가 있어요. 뭡니까? 제 기억엔 대통령님이 거기를 한번 다녀가셨나 네. 모르겠는데 무슨 저수지나 이런 데에 네. 물 위에 태양광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난 그게 와 진짜 사람의 머리라는 게 대단하다. 어차피 물은 계속 이렇게 우리가 쓸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위에다가 호수 같은 데다가 댐 위에 그 태양광을 해놓으니까 저건 진짜 신박한 아이디어다 제가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그러한 비싼 땅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수지 위에 뭐 산 정상에 아니면 우리 주차장 위에 그쵸. 거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완벽하게 우리가 쓸 전기를 공급받을 땅은 부족하겠죠. 근데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과학기술 인력들이 해결해 가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와.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요게 뭘 것 같아 보이세요? 유리 유리가 아니라 투명한 태양광 패널.
대박. 이게 나온다고? 예, 벌써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 많은 대학, 많은 연구소에서 우와. 개발을 완료했고요. 아직 뭐 상업성까지 확보한 것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선행 연구로서 의미 있는 수준까지 이른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그러면 연구가 좀 많이 진행되나요? 네, 우리나라 제 기억으로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서도 이 투명한 태양광 패널을 개발 우리도 완료했다라고 발표한 적도 우와, 있고요. 그럼 이게 상용화되면 이거 건물 얻다가 유리창.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유리창에서 하면 거기서 발전이 자연적으로 되면 이 건물의 전기가 다 이걸로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확한 상상력이세요.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자, 그래서 제가 미래를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림을 우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예. 자,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인데요. 이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집집마다 공장마다 전기를 보내주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오른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집집마다 유리창이 전부 태양광 패널 투명한 걸로 바뀌면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전력을 서로 생산하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는 오후 1시부터 3시가 일조량이 좋아요. 그래서 그때는 여기 있는 유리창이 전부 풀 가동돼서 완충되고 전기를 쓰고도 남아요. 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시부터 3시는 요 뒤에 건물 스튜디오가 그늘지잖아요. 네. 거기에 전력을 보내주는 거예요. 왜 보내줘? 팔아야지. 그렇죠. 파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장사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걸 판다는 개념이 맞을지 보내줘야 된다는 쉐어. 개념이 맞을지를 공유. 지금 저희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3시부터 5시는 여기가 그늘지는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뒤에가 이제 해가 쨍쨍하고 그렇죠. 그러니 이렇게 투명한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과학기술 어떤 분야가 점점 더 숙성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했던 전기를 공급받는다라는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저 대형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자체 생산. 자체 생산하고 빌리고 빌려주고 때로는 돈을 받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갚는 거죠. 그때 네. 빌려갔지 이제 우리가 줄게 이렇게 될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래에는 여의도의 그 빌딩 그쪽은 다 발전소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자체 있는 발전소. 거죠. 네. 자, 지금은 이런 것들을 때로는 아직까지 안 됩니다, 교수님. 아직까지는 뭐 허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늘상 안 된다라는 것들을 뛰어넘게 해줬던 분들이 다 누군가요? 과학자들. 과학자들이에요. 예, 저는 그래서 저 이러한 옛날에 예, 공상과학 영화 보면서 예. 공상과학 영화라니까 되게 나이 들어 보인다. SF 영화 보면서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어느새 제 삶에 예. 제 인생에 어느새 다 그게 실현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요. 보면서 미래를 바라고 보고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에 투자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맞습니다. 그게 과학자분들 아니죠? 그럼요. 대한민국 과학자분들도 진짜 최고입니다. 예,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래에 어떻게 보면 전개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잖아요. 네. 이걸 상상이 아니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분들은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가져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 이런 사람들은 친환경 못하는 건가? 우리도 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 뭐 쓰레기라든가 이런 거 철저하게 뭐 최대한 덜 쓰고 뭐 텀블러 가지고 다니고 무슨 뭐 도시락도 일회용이 아니라 이제는 뭐 그릇을 네. 찾아가는 서비스 뭐 이런 게 새로 생기잖아요. 맞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워낙 많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좀 저희가 실생활에 할 수 있는 어떤 맞아요. 운동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일반적인 소비자라든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형태들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그런데 기업 현장에서도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도 내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환경적인 어떤 큰 기조에 부합할 수 있는 움직임 두 가지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바로 뭐냐? 자, 화면에서 보시면 답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정답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냐 하면요. 물건을 작게 만드는 기술이 친환경의 원천 기술이에요. 응?
좀 설명을 드려볼까요? 네네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 선에서 이쪽 선으로 물건을 배송하거나 데이터를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물건과 데이터를 요즘은 빨리 보내는 게 경쟁력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빨리 보내기 위해서 제가 막 이러고 있어요. 네. 뭘 쓰고 있어요? 에너지. 에너지를 쓰고 있죠. 그런데 에너지를 안 쓰면서 빨리 보낼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다? 시작점과 도착점을 가까이. 붙이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벌써 에너지가 에너지도 필요 안 없지. 쓰고 도착해 버렸잖아요. 네. 바로 그래서 물건을 작게 만드는 기술은 친환경의 원천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지금 컴퓨터예요, 뭐예요? 이게 최초의 컴퓨터인 애니악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네네네. 건물 한 층이 컴퓨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다큐멘터리로 네. 예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이 사무실까지 들어가는데 네. 트럭이 몇 맞아요. 맞아요. 몇 대가 해서 이걸 또 올려서 막 이게 다 에너지 그럼요. 물류군요. 예, 그럼 예를 전기 들어서 쓰고. 우리가 컴퓨터가 아주 작든가 휴대폰이 아주 작아서 이걸 쓰면 우리 여기서 생산했어. 절로 보내. 그럼 이게 한 박스에 수십 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큰 거면 하나 겨우 보낼 수 있는 건데 이런 의미인 거예요. 맞습니다. 아. 자, 그래서 저 애니악으로 뭔가 우리가 연산을 한다고 할 때 여기서 쓰는 전기 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마무시하지. 그렇죠. 그런데 요즘 저기에서 연산하는 것보다 우리 스마트폰으로 연산하는 훨씬 게 빠르죠. 빠르죠. 그렇죠. 그리고 전기 소모도 덜하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현장에서 제조업이나 생산 관련한 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저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과학기술자가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아, 내가 우리 공장, 우리 랩실, 우리 제품을 작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친환경에 부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대박이다. 네. 또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작게 만드는 것 말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가볍게 만드는 게 친환경이에요. 가볍게. 예. 우리 뭘로 설명드리면 쉬울까 해서 자동차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자, 자동차 중량을 10% 줄이면 아, 뭔지 알겠다. 감 오시죠? 네. 예. 연비 3.8% 증가하고요. 배기가스 감소량이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2.5에서 8.8%까지 줄어들어요. 그리고 자동차 안에 있는 각종 소모품들도 오래 쓸 수가 있고요. 이렇게 따지면 박 교수님 다이어트 하셔야 되겠는데요. 아하. 많은 무게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거고. 그렇군요. 저 다이어트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저 요즘에. 아, 제가 비환경적인 사람이었군요. 맞아요. 저 친환경적이고.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물건을 가볍게 만들었을 때 이렇게 에너지가 절감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꼭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파트가 아니더라도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 친구를 미팅을 했는데 화장품을 만드는 네.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형, 저희 회사 패키징을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화장품은 다 콜드크림은 딱 이렇게 돼 있고 네. 로션은 이렇게 돼 있고 플라스틱 그 용기가 있잖아요. 아니면 유리 용기가 있지만 그게 재활용이 안 된대요. 오, 그래요? 그 플라스틱 화장품 통이. 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팩으로 만들었어요. 네. 똑같이 그게 비닐팩인데 이거는 썩는 비닐팩.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나아지네. 네, 나아지는 거죠. 어. 그럼 소비자는 그런 제품을 사용을 하면 나도 그 운동에 동참하는 거고, 이런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직접적인 그렇네요. 행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바로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많은 다른 분야의 과학기술 종사자분들께서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할 수 있는 길들은 되게 많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산업 디자인, 전혀 이런 것과 관계없어 보이는 이쪽에서도 친환경적인 많은 움직임에 동참하실 수가 있고요. 어찌 보면 가장 파워풀한 성과를 낼 수도 있는데요. 뒤에 보시는 이 고지서 많이 본 거 아니세요? 전기 음식물 쓰레기 배출 비교. 그리고 밑에는 아마 관리비니까 전기료나 이런 거 전기료. 있겠죠. 자, 예전에 형님이나 제가 어렸을 때 이 고지서 봤을 때보다 네네네. 좀 달라진 게 있어요. 뭔가 예전에는 기억나세요? 뭐야 이게? 예전에는 우리 집 우리 집 요금만 것만 나왔어요.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느냐? 동일 면적 평균 우리 집이 그거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비교가 돼요. 이거는 더 비싸게 했네. 비싸게 우리 했네. 집이 많이 썼어. 네, 맞아요. 평균에.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이 우리 아파트 동에서 네. 전기 제일 많이 썼다. 그 고지서 받으셨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좀 부끄럽고 좀 절약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겠어요. 맞습니다. 네. 바로 요금 고지서의 형태만 이렇게 바꿔도 누가 에너지를 심리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지를 느끼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야, 이번 달에 내가 우리 아파트 동에서 전기 제일 많이 썼구나. 그 사람은 당연히 그 다음 달부터 절전 모드로 돌아가겠죠. 와.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2등 했던 사람이 제일 전기를 많이 쓰는 걸로 표시가 돼요. 그럼 그분도 아이고 이거 내가 우리 집에서 전기를 낭비하고 있었네. 아니 우리 집이 제일 전기 많이 쓰고 있네. 하면 또 줄이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편집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만 바꿔도 전 세계적인 친환경 기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닐 때 우리 전교 1등부터 50등까지 방을 붙여놨거든요. 네. 학교에 교실 그 벽에. 그러면 그걸 보면서 막 다음엔 내가 뭐 5등 할 거야 막 이런 그런 심리네 일종의.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거네 맞아요. 네, 그러면 제일 많이 전기 쓴 사람들 쫙 이름 해주면 되게 부끄러워서 전략하겠죠. 맞습니다. 실제 해외에서도 요금 우와. 고지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그 전기 사용을 줄이는데 기여했던 적도 있고 우리나라도 그런 해외 사례를 본받아서 벌써 진작부터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거 되게 재미난 아이디어네.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또 어디다 적용할 수가 있느냐? 어떤 회사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안산에도 하나 있고 평택에도 하나 있고 저기 어디 다른 데도 있으면 그 공장마다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전기 소모량을 비교해 줘도 되겠죠. 그러면 A 공장, 2 공장, 3 공장 뭐 이렇게 있는데 3 공장 우리 공장이 제일 전기를 많이 쓰고 있어.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와, 그러네. 네. 그래서 바로 나오겠네요. 그 그럼요. 비교가. 바로 그래서 이거는 산업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적용이 수월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자, 그러면 이제 K 뉴딜 중에서 그린 뉴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디지털 뉴딜이요? 네. 어렵네요. 요즘은 온라인화 되지 않은 게 거의 없죠. 없죠.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 다시 좀 이제 그 가게도 다시 여시고 하셔야 되잖아요. 저도 이태원에 다시 복귀를 할까 고민 중인데 예. 그냥 전통적인 레스토랑 식당이 아닌 네. 예전으로 다 돌아가지 않잖아요. 지금 새로운 것들이 계속 생기는데 근데 제가 예전에 똑같이 식당을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고민하고 있어요.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산업 전방위적으로 디지털화 되는 게 굉장히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예전의 디지털하고는 그 추세가 많이 다릅니다. 요즘은 ESG라고 해서 고객뿐만 아니라 많은 이해관계자들을 우리가 고려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고객이죠. 고객 없이 무슨 가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동안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경영 전략들이 어떻게 바꿔져 왔는지를 설명드리려고 제가 뒤에 장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자, 1990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부터 10위 기업을 한번 보시고요. 이쪽 반대쪽 끝에는 2017년도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부터 10위 기업까지가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네. 1990년대 전 세계 10위 안에는 일본 기업이 어마무시하게 있네요. 맞습니다. 그때는 진짜 일본의 전성 기업긴 와. 했죠. 네. 근데 여기는 없어. 없죠. 예. 네,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거죠. 우와. 자, 그런데 제가 원했던 답은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이거가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떠올려 봐 주세요. 이 당시 회사들의 제품과 서비스 어떻게 팔렸고 2017년도에는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정답. 예. 여긴 대부분 생산을 해. 네. 회사들이 다 만들어서 팔아. 네. 여기는 생산을 일도 안 하는 것들이 남의 물건을 저쪽에다가 팔아버리는 요것들이 약간 공익 김설단이 같은 그룹들인데요. 예. 그런 우와. 방식도 있겠네요. 예. 자, 그런데 예. 이때는 본인들이 직접 생산을 하다 보니까 네.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유료로 판매를 했어요. 오.
그런데 2017년도를 보면 전부 플랫폼, 데이터, 온라인 기업들이다 보니까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저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무료로 주고 있죠. 어머나? 저희 그 알파벳 구글에서 수많은 서비스 썼지만 돈 내신 적 있으세요? 뭐 어떤 앱을 다운받기 전에는 돈 별로 안 그렇죠. 내는 것 같아요. 유료 앱 다운받기 전에. 네네네네. 자, 그다음에 페이스북으로 그렇게 많이 소통하시면서 네. 돈 내신 적 있으세요? 전 연동해서 쓰고 있어서 돈 안 내고 그러시군요.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에서 물건 사도 물건 값은 물건값만 내는 줬지만 거지. 그렇죠. 그러네. 네. 무료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으로 평가받았던 기업들은 대부분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무료였어요. 우와. 자, 그런데 이제 21세기도 얼마 안 남았죠. 네. 얼마 안 남은 게 아니라 초반이 지났죠. 지났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19가 터지고 난 뒤에 21세기의 중반을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유망한 혁신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고 나오는 비즈니스 모델이 또 달라졌어요. 더 이상 뭐가 새로울 게 뭐가 있어요? 자, 무료로 썼으면 됐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전에는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돈을 내고 유료로 이용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무료로 이용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으세요? 응? 제품과 서비스는 무료로 고객들에게 주고 그다음 또 그럼 내가 뭘 썼어? 네, 그러면 뭘 주나? 보너스? 맞습니다. 경품? 이제 제품과 돈? 서비스도 그렇죠. 돈을 준다고? 예. 야. 무료로 쓰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심지어 우리 제품을 써준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혜택까지도 주겠다는 거예요. 와우. 뭐 비트코인으로 주나요?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상상도를 하나 가져와 우와, 봤습니다. 신기하다. 자,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회사들이 어찌 보면 구글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흉내내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벌었던 돈을 포기하고 전부 무료로 바꾸고 있는 현장을 제가 몇 가지 캡처해 온 건데요. 와. 자, 이건 무슨 홍보 문구냐면 증권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증권회사가 주식 수수료를 무료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생. 우와. 이번 생은 10년간. 음. 근데 증권회사는 원래 주식 그 매매해주고 수수료 받는 게 가장 중요한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무료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럼 저 친구들은 뭘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들은 아직까지 이걸 무료로 바꾸고 나서 뭘로 돈을 벌지 명확한 대안은 없어요. 아. 그런데 세계적으로 최고 가는 회사가 무료라니까 야, 우리도 일단 해보고 뭔가 생기겠지 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방법도 이제 구닥다리가 되고 있어요. 이게요? 올드 패션이 돼가고 있는 와, 거예요. 대박이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냐?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 보려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얘가 있다고? 네이버하고 다음. 네. 제가 형님께 네. 형님, 제가 네이버하고 다음을 이겨낼 그 다음 차세대 포털 사이트를 만들 테니까 형님 저한테 좀 투자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미쳤니? 형- 어떻게 질문도 이겨? 전에 어떻게 이겨? 그 소리가 당연히 나오죠. 음. 하지만 이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예전에 구글이 전 세계 패권을 꽉 잡기 전에 전 세계인들이 썼던 포털 사이트 기억하세요? 야후. 야후. 그런데 야후가 없어졌지. 그렇죠. 구글의 그 두 청년들이 우리 야후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창업한 거잖아요. 와우.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와우. 그러니 언젠가는 지금 이런 기라성 같은 회사에 도전해서 세상을 바꿀 또 다른 과학기술 인력들이 잠깐만요.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오늘 강의하시고 그 나머지는 저랑 따로 얘기해서 제가 네이버 다음을 이기는 뭔가 플랫폼을 하나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잠깐만 동업합시다. 여기서 강의 맞춰요. 더 이상 많은 거를 힌트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럴까요? 네. 그래도 아니, 6분 주세요, 남았어요. 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우와, 자, 대박. 그런데 제가 형님한테 형님이 야, 정호야 미쳤니? 라고 할 때 네. 형님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이버 다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3등, 4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들이 이렇게 그 견실한 회사로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원천은 그동안 우리가 네이버와 다음을 쓰면서 남긴 흔적들, 그 데이터로
광고도 수주받고 뭐도 개발하고 하면서 이렇게 큰 회사가 그러니까 된 거예요. 억울해. 그지? 내가 쓰고 내가 막 만들어서 올리고 막 이랬던 것들이 맞아요. 저들은 그걸 돈으로 만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어라고 쓰고 힘들여서 내 시간 다 투자했는데 나오는 건 쥐뿔 없어요. 맞아요. 바로 네이버와 다음에 우리가 주주가 아닌 이상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어도 나에게는 안 줘. 안 줘요. 그래서 우리 박정호 그 홍석천 포탈 사이트는 우리 둘의 포탈 사이트는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겠냐는 거냐? 리워드를 줘? 맞아요. 와 대박. 그래서 저희 둘이 만든 포탈 사이트 벌써 개업했네 우리. 예, 했어. 자, 우리 둘이 만든 포탈 사이트는 여기에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뉴스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카페를 운영하실 때 반드시 로그인을 해서 운영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로그인을 하자마자 이 위에 게이지가 돕니다. 1초, 2초, 3초. 그래서 오늘 하루는 내가 3시간을 보냈는지 5시간을 보냈는지 7시간을 보냈는지 알려주면서요. 자, 그리고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 저희가 만든 포탈 사이트가 연말에 딱 정산을 해봤더니 세상의 당기 순이익이 4천억 원이 나온 거예요. 와. 그럼 이 4천억 원을 이분들은 주주들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사내 유보해서 또 기술 개발하는데 우리 둘의 포탈 사이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한다? 물론 주주에게도 배당도 해주고 사내 유보도 해서 또 다른 걸 개발을 하겠지만 4천억 남은 것 중에 자, 형이랑 제가 정했어요. 1,000억은 유저들 때문에 돈을 번 거니 유저에게 유저한테 줘라. 나누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우리 포탈 사이트에서 300시간을 향유한 사람에게는 와. 형님 얼마나 줘야 될까요? 얼마 줄까요? 자, 300시간 향유한 사람, 100시간 향유한 사람 그 시간에 따라서 비례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야. 지금 제가 그러면 유저 입장에서는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돈이 나오는 걸 알면 계속 쓰겠네요. 더 그렇죠. 쓰겠네요. 아니, 여기만 맞아요. 하다못해 어차피 우리가 어느 이메일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를 쓰겠어요? 나이스. 이제 돈이 어디 있는지 알겠네요. 형님 투자하시겠죠? 왜 너랑 나랑 공동이라며. 알겠습니다. 여기서 투자를 받아야지. 벌써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와. 제가 사실 오늘 여기 출연하기 전에 한 10일 전쯤에 미국에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실리콘밸리 또는 유럽의 베를린, 그 다음에 중동의 이스라엘, 세계적인 혁신 기업을 배출하는 그런 동네에서 지금 이렇게 고객에게 추가적인 더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 또는 그런 알고리즘 이런 것까지 들고 나오면서 와. 새로운 판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와, 지금이 또 어떤 기회일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뭔가 새롭게 뭔가를 도모하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 오늘 강의가 대박이네요. 네. 자, 그래서 저는요, 이 코로나19가 우리 그 국가, 과학기술, 인력, 인재분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커다란 화두와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던져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사실은 저도 이제 저희가 강의하기 전에 우리 박 교수님 만나서 밖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제 지인들과 이런 거 재밌지 않았을까? 라고 던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비즈니스가 말씀해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행위를 할 때마다 리워드를 주면 사람들이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더 쓰지 않을까? 이런 발상을 저도 했었는데 그렇죠. 한 3달 전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 교수님이 그 얘기를 딱 하시니까 굉장히 여기에다가 내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투자하실 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벌써 오랫동안 사업을 하시고 비즈니스를 해보셨던 전문 경영자셨기 때문에 그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디지털의 새로운 뉴 딜, 이것은 이제 고객들에게 무엇인가 리워드를 해줄 수 있고 그래서 고객과 회사 이게 더불어 살 수 있는 이러한 커다란 방편도 돼가고 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대박입니다. 싶습니다. 예. 와, 이제 어떻게 훌륭한 강의를 들었는데 이제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젠 저희끼리 떠들었다면 네, 저도 떠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두 분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홍석천님께서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일단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인상은 되게 둥글둥글하신데 질문이 뾰족하세요. 죄송한데 예. 생긴 것 자체가 지구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아, 지구의 환경, 미래, 친환경 다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 우리 박정현 교수님께서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융합할 수 있을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거 돈 되겠다. 아이고. 나 좀 과학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돈 되겠다. 예. 이 생각으로 더 열심히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쉽게 풀어주시니까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쏙쏙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는 시간으로 잘 한번 준비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와 함께 저는 질문 전주 사는- 부탁드릴게요. 예, 예. 네, 저는 전주 사는 22살 박정윤이고요. 이제 전주. 김정욱 교수님께서 뉴딜에 관한 주제를 말씀해 주셔서 저랑 저희 아버지, 저희 누나가 올해 수소차를 구매해서 그거에 관한 관심이 많아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스택에 관한 경제 효용적인 가치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수소 전기차가 과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전기차와 다르게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수소와 전기차. 네, 뉴딜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셨는데 저도 수소차 오너예요. 네. 그래요? 네. 하이브리드? 그렇죠. 그 하이브리드죠. 수소로 연료를 넣고 전기로 가니까 수소와 하이브리드는 맞는데, 네,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불황일 때, 이 코로나19와 같은 불황일 때 새로운 산업의 커다란 싹이 트여요. 그죠. 이 특이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코로나19 전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파트에서 가장 큰 화두는 쉐일 혁명이었어요. 맞아. 네. 근데 그 쏙 기억나, 들어갔죠. 기억나. 예. 네. 미국에서 막 난리 났었는데. 맞아요. 네. 이게 쉐일 혁명이 그런데 어떻게 태동한 거냐면 쉐일 그 가스를 추출하는 그 원천 기술은 1998년, 99년에 만들어졌었어요. 그런데 그 기술을 아무도 함부로 활용을 못했던 게 너무 많은 투자가 들어가니까 주저된 거예요.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많은 국가에서 경제 살리겠다고 0% 금리에 돈 공급하고 하다 보니 이 중에 일부 정유 회사들이 야, 이렇게 돈이 많아. 그리고 이렇게 금리가 싸졌는데 우리 뭐 투자할 거 없을까 하다가 그때 왜 십수년 전에 그 쉐일 그 추출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투자해 보면 어때요? 야, 그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투자한 것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딱 10년 후에 완전히 과실이 열려서 2018년도를 기준으로 최초로 전 세계 산유국 1등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미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대박. 바로 이처럼 이런 커다란 경제적 불황이었을 때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완전히 새로운 산업에 싹을 트는 그 시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두 분 아시잖아요. 지금 코로나19 터지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분야가 뭐뭐 있습니까? 뭐 비대면. 네. 또 뭐가 방역? 있어요? 방역? 방역도 있고 예. 방금 얘기해 주셨잖아요. 수소 전기. 아하. 자, 그래서 예. 지금 수소 전기에 쉐일 혁명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 기술을 바라봤던 의구심, 약간 걱정, 그거와 똑같은 게 지금 수소와 전기도 있는 거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10년 후를 보면 그렇죠. 이제 이거는 큰 흐름의 시드가 마침 공교롭게 이 불황 때문에 더 많은 돈이 빨리 들어가게 된 거고요. 예. 저는 이것은 이제 시작이고 정해진 미래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미래. 예.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의구심을 갖거나 주저할 게 아니라 정해진 미래에 내가 빨리 가서 거기에서 뭔가 교두보를 마련할 것을 고민하는 게 정답이다. 이게 말씀드립니다. 어허. 그럼 아직도 늦지 않은 거예요? 늦지 않았고 이제 시작인데요, 뭐. 예. 주식 사요? 그쪽으로 또. 예. 네, 역시. 네, 요 정도 하면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제 예. 그렇구나. 저는 근데 수소차는 정말 만족하고 타고 있어요. 저희 아내도 수소차, 저도 수소차인데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주식 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10년 후를 또 내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자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 이미연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태양광이나 뭐 그런 신재생 에너지 외에도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주목하고 있는 혹시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이를 활용해서 추진 중인 정책이 또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해서 뭐 해양 산업 뭐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서 뭐 어떤 것들을 좀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주도적으로 미는 어떤 분야가 어떤 건지.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가장 경쟁력 높은 원자력 강국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외진 곳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살 때는 반드시 어떤 원자력 발전에 도움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원천 기술을 공급해 준다든가 수출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태양광이나 풍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남들이 이걸 하니까 우리는 이걸 빼고 완전히 새로운 걸 하자가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거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들을 찾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게 방법론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이디어가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 한 분은 야, 정말 기발했는데요. 자동차 자체가 이 태양광. 전체가 태양광 패널. 아, 그러니까 외관이 그냥 패널 형태가 생긴 게 아니라 예. 분명 금속 형태고 유리창 형태인데 그게 다니면서 충전이 된다라는 야,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또 굉장히 선도적으로 연구를 해보고 있는 분야고요. 그리고 수소 역시도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심에 놓고 지금 발전을 시키려고 하는 대표적인 선도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언뜻 생각이 그러면 우리 가방 메고 다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럼 가방에 그 태양광 패널이 있으면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어디다 이렇게 놓는데 얘가 발전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충전하거나 이럴 때 쓸 수 있잖아. 예. 이 돈이 더 비싸겠지? 아니요, 그 비슷한 제품을 제가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가방에다가 그 부착되어 있는 형태도 봤고요. 부착을 시킬 수 있는 패널, 태양광 패널만 따로 만든 와. 그런 제품들도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나오겠네요. 자, 네. 이 두 분 얘기를 계속 듣다가는 우리가 패널을 다 붙이고 다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면 예. 자, 전력에 대한 문제,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또 달리 해결하는 파트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스마트 시티예요. 스마트 시티. 요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전기를 공급받는 방식은 결정론적인 거였어요. 네. 어느 동네는 무조건 몇 메가와트 아워 보내, 어디는 무조건 어떻게 보내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그만큼 안 쓸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저쪽 가서 더 많이 쓸 때도 있고 국가는 불안하니까 왕창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마트 시티는 어떤 거냐? 방금 몸에 패널을 부착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스마트 글라스라든가 스마트 워치라든가 스마트폰이 지금 어느 동네에서 어떤 사람들이 전력을 많이 쓰는지를 그 스마트 시티 안에서 그게 자동적으로 집계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결정론적으로 어느 동네에 무조건 얼마만큼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게 아니라 야, 이제 이쪽이 더 많이 쓰니 전력을 여길 더 많이 공급하고 여긴 덜 공급하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우리의 상황을 봐서 공급을 그때그때 맞추는 거죠.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에너지 그럼- 효율성이 높아지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형태로 에너지를 더 많이 생산하느냐, 풍력이냐 태양광이냐 이것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생산해낸 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죠. 거기에 또 아까 강연 중에 말씀하신 게 작고 가볍게 만드는 그렇죠. 방식. 네. 효율성.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세 번째 질문자도 계속 기다리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만나보죠.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학원에 재학 중인 김현주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한국판 오늘 말씀해주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포함하는 한국판 뉴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뉴딜 성공적인 방향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나 정책이 필요한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전망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따끔하게 이거 더 해야 돼라고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사실 제일 안타까웠던 게요.
이 KUD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으로 먹고 살 건지에 대해서 이 안에 많은 것들에 대한 화두를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저희 학교 애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선에 만나는 많은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KU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거든요. 여기를 통해서 인력을 양성한다든가 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이라든가 R&D 자금을 준다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이게 홍보가 안 되는지 아시는 분이 없어요. 맞아요. 네, 저도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네. 정부 지원 과제를 굉장히 많이 서칭을 하는데 막상 이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빠르게 이제 체득하니까 많이 알고 있는데 예. 주변에 있는 기업 대표님들은 그런 게 있었어? 몰라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정말 몇십조 원의 돈을 넣어놓고 네. 자 친환경 하실 분, 디지털 UD를 하실 분 또는 지역 균형 UD, 지방에 낙후된 시설을 또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취지를 가지신 분들 오세요라고 하는데 네. 모르세요. 잘 모르세요. 저는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마음은 이런 게 좀 많이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 저도 거꾸로 네. 저도 이제 뭐 지역 뭐 상생이라든가 뭐 골목 상권 자영업 하는 뭐 이런 거를 저도 아이디어가 많은데 저는 거꾸로 이걸 정부기관 어디에다가 물어봐야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찾아가야 되나요? 저 비즈니스의 고수분마저도 모른다면 네. 이걸 뭐 야, 이거는 또 하나의 새로운 직업이 생각나는 게 예. 이런 걸 매칭해주는 컨설턴트. 야. 나이스. 예, 나 지금 그 제가 좀 생각했는데. 해볼까요? 좀 많이 하는데. 그거 의미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러네. 그러면 지금 이것도 또 하나 이 과학기술과 접목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공,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어떤 사업에 조금 매칭이 돼서 내가 쓸모가 있을까 인재하고도 같이 이렇게 매칭해 줄 수 있는 제도와 인재, 그러니까 민관, 산학 뭐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 두 분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돈벌이든가 아니 그렇게 왜냐면 되는 것 청년분들도 이런 예. 얘기를 들으면 네. 아,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키면 뭔가를 창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요. 우리 박 교수님 강의가 음. 그런 포인트들을 잡기가 굉장히 좋은 강의더라고요. 아유, 보니까. 음. 네. 마치 그 투자금의 시드 머니처럼 그렇지. 그 아이디어의 시드 역할을 해주시는 네. 것 같아요. 그 흐름을 전체 흐름을 알아야 예. 거기서 나오는 격가지에서 내가 주워 먹을 게 있으니까. 네. 너무 제가 좀 솔직하게 표현했나 봐요. 예. 주워 먹는 예, 거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질문 주시는 분처럼 뭐 여기 있는 또 그 과학기술 인재분들처럼 좀 작은 아이디어 가지고 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확대해서 많이 이렇게 펼쳐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조언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주신 질문들 중에 한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암호화폐를 탄생시켰듯이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 발전에 과학기술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너무 크게 그 주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죠. 거의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네. 느낌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S&P 500 기업이라고 있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500대 기업. 네.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대표하는 대표 주자들이죠. 그 S&P 500 기업 중에 하나를 내가 사오려고 해요. 인수합병으로. 그러면 그 회사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측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1980년대에 S&P 500 기업 하나를 내가 인수할 때 그 회사의 건물, 토지, 뭐 특허 뭐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얼마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980년대만 하더라도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 됐어요. 그쵸. 유형 자산이라고 하면 건물, 부동산 같은 것들. 토지 예. 뭐 이런 거잖아요. 오늘 기계 얼마, 공장 그렇습니다. 얼마. 자, 그런데 지금 2020년 들어서 S&P 500 기업 중에 하나를 제가 사오려고 했었을 때 그 기업의 가치에 무형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어요. 와. 90%요? 그러니까 그 회사 가지고 있는 땅이니 건물은 의미가 없어. 뭐다? 과학 기술이에요. 특허 뭐 있습니까? 어떤 상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브랜드 뭐 있습니까? 네. 이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 기술이 뭘까요? 인력이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그것도 회사에. 있네요. 맞네요. 예. 예. 바로 바로 그걸로 그 회사의 가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요. 구글의 자산 가치를 계산한 어떤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구글 같은 경우는 무형 자산의 비중이 95%가 넘어요. 와우. 와우, 대박이다. 그러니 답변이 되셨죠? 현대의 경제에서 과학 기술은 거의 전부다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네.
대박입니다. 그리고 또 과학기술을 하고 있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들이 그럼요. 그 그쵸? 과학기술은 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예, 그게 전부네요. 근데 한 가지 저는 더 예. 여기서 추가로 질문이 그러면 그런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를 책임질 과학자들한테 우리 정부는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야, 이거 진짜 날카로운 진짜 질문이셨어요. 진짜 이번에 또 네. 뾰족했다. 네. 아니 이분들을 예. 우리가 어떻게 옛날에는 왜냐면 저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미래의 직업 과학자요. 네, 대통령이 처음이고 정신 차려서 대통령은 내가 안 되겠구나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예. 그럼 우리 과학자요 의사요 뭐 이랬는데 요즘 친구들이 과학자요 하는 거는 연예인이요 하다가 한때 지금은 유튜버요 뭐 이렇게 넘어가는데 글쎄 과학자를 우대하는 뭔가가 좀 충분한지 이런 게 좀 궁금해봐요. 사실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인력을 우대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확신은 있어서요. 어떻게든 수정 보완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충분히 주지 못했던 여러 가지 저희들만의 제가 못 준 건 아니지만 고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에서 어떤 과학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한 또는 그 과학기술자가 계속 실험하고 R&D를 할 수 있는 환경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금으로 결국 어느 과학기술자가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그럼 그 성과가 냈던 그 특허를 가지고 그 과학기술자가 예를 들어서 100억, 200억, 300억 내 수익을 얻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분명 더 열심히 일할 유인은 되지만 그 사람이 그런 그 실험을 할 수 있는 많은 그거는 없죠. 세금으로 내드렸잖아요. 그럼 국민들과 국가도 일정 부분 과실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러한 여러 그 뭐랄까요 고민들 속에서 더 드리고도 싶은데 국가가 또 기여한 것도 있고 그런 지금 계속 고민들 속에서 보완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는 게 이제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과학자가 아니면 어떤 조그만 회사가 어떤 신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우리나라 회사에서 그걸 사지 못하고 해외에 그렇네요. 팔게 되는 경우를 맞아요. 종종 봐서 네. 이상하다.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의 머리가 너무나 놀라운데 이걸 산업화로 이 기술을 발전시킬 때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더 많은 투자들이 그냥 팍 이렇게 안 이루어질까 이런 때가 좀 있었어요. 맞아요. 그 부분도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네. 네. 우리나라는 기술 거래라는 게 그렇게 해외보다는 활성화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술이라는 게 얼마의 가치가 있고 이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완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상업성을 띌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정확히 계산해서 그거를 거래할 수 있는 뭐 어떤 환경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비하고 좀 보완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하죠. 네. 그리고 요즘 그 스타트업도 그렇고 벤처 IT 기업들이 대부분 그 개발자들 모시기에 굉장히 또 너무 힘들어요. 네,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과학기술자분들, 개발자분들 이런 분들의 그 어떤 몸값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잘 이렇게 형성이 돼서 좋은 그 인력들이 계속 이 시장에 계속 이렇게 순환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최근 주식 시장을 보면서 메타버스, 기후기술, 바이오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돈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학자로서 세상을 읽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가요? 예. 이게 원래 제가 이 많은 분들이 다양한 전공자가 들으시는 이런 방송에서는 좀 쉽게 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저건 굉장히 저의 전문 분야를 여쭤보는 것 같아서 이게 쉬운 답변은 쉽진 않은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술 거래 내역이나 특허 출원의 내역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제품이 빅뱅이 일어나거나 그게 제품화 되려면 하나의 특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앞뒤에 연관 특허가 일어나야 그게 제품으로 투영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이슈다, 뭐 빅데이터 이슈다라고 해서 그것만 이슈가 됐다고 이게 제품화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제품화돼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를 일으키려면 앞뒤에 뭐가 같이 맞물려서 개발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개발이 완료됐는지 그리고 그게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한 회사가 제품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 뭔가 이제 그 기술들이 숙성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하면 뭔가 어떤 회사가 나머지 회사의 그 기술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드디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 버리죠. 그러면 그 산업이 드디어 빅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구나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기술과 특허 거래 이런 걸 많이 살펴봅니다.
그렇군요.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 실감 컨텐츠 하면 VR, AR 계속 있었는데 이 산업 자체는 그렇게 많이 뜨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럼 메타버스가 VR과 붙으면서 다른 기술, 뭐 예를 들어 통신 기술이라든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뭔가 회의를 하거나 이런 공간들에서 뭔가를 하는 컨텐츠와 연결이 되면서 이게 하나가 메타버스가 확 떴군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고 2012년도에서 구글에서 구글 글라스라고 해서 네. AR을 여기 안에서 이렇게 맞아, 뭔가 맞아. 쓰고 다니면 보인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구글 글라스가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어지러지. 그 이유는 그것도 있고요. 그 당시 과학기술은 메타버스를 아주 편하고 쾌적하게 구현하기에는 아직 숙성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구글 글라스를 쓰려고 했더니 이게 전자장비니까 배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배터리. 뜨거워. 그리고 시키려면 막 팬이 옆에서 돌아. 그리고 전력을 공급하려고 선이 있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너무 가까이 있는데 이게 그럼 뿌옇게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와. 배터리 기술은 나날이 좋아지고 맞아요. 있고 초고 해상도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생기고 그러니 10년 정도 지난 지금 다시 해보자. 기술이 숙성 단계에 온 것 같아 하면서 바로 페이스북은 회사 이름을 그래서 뭘로 아예 바꿔버렸다? 메타. 아하. 그러니 기술이 어느 정도 숙성 단계에 와 있느냐가 옛날에 메타버스라는 단어 있었는데 뭐 그게 아니라 지금 다시 나올 단계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그 메타버스를 사실은 작년 말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면서 뭐 요즘엔 뭐 메타버스 관련주 막 주식 열풍도 있고 이러는데 저는 사실은 쭉 이렇게 보면서 저는 안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언제쯤 이게 실생활에 사람들한테 피부로 와닿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가 50대가 넘어갔으니까 아이 그 메타버스가 언제 오는 거야? 우리 죽을 때까지는 안 오겠네 라는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20대나 10대 애들하고 얘기해보면 벌써 인터넷에서 온라인 세상에서 메타버스를 막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어렵지 않니? 저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어렵지 않니? 그랬더니 게임하고 똑같은데요? 뭐 이러는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좀 빨리 진보하고 있는데 약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못 따라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오늘 같은 자리가 그래서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흐름들 속에서 이런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공유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내가 또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홍석천 형님 같은 경우는 기업가이기도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엔터테이너시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엔터테이너는 메타버스에서 나의 창작물들을 온라인 상황에서 NFT나 이런 걸로 얼마든지 판매를 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충분한 나도 지금 이 메타버스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많이 계속 접하신다면 충분히 누구도 알아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교수님 그 말씀 중에 항상 10년 전에는 이게 10년 전에 그리고 10년 후에 되니까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어떤 과학기술이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가 씨앗이 되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면 그렇죠. 여러분의 10년 후에는 그것이 대세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10년 후에 가장 많은 일자리가 필요할 분야 그것도 이미 정해진 미래다. 저는 이렇게 아하.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자면 네. 10몇 년 전에 쿠팡이 처음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할 때 그 대표님이 저희 가게에 오셔서 제 태국 식당 상품권을 팝시다. 도와주세요 쿠폰으로. 형님. 예. 이랬었거든요. 예. 그 제가 굉장히 거만하게. 인심을 쓰면서 거만하게 아 그래 너네 한번 팔아봐 이러고 했어요. 그 다음에 막 별의별 걸 다 팔더라고요. 네. 그 대표님 제가 심심한 그때 제가 주식을 조금 받았어야 했어야 되는데 쿠팡이 이렇게 커질이라는 저는 전혀 모르고 예. 연락 좀 주세요. 예. 그때는 한참 어린 청년이었는데 지금은 참 얼굴 뵙기 힘든. 네. 야, 그러니까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2031년 후에 여러분이 어떻게 되실지 참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또 많은 또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까지 함께했고요. 영감도 또 드릴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2021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 2일차 토크 콘서트 경제학자가 바라본 K 뉴딜이라는 주제로 두 분과 함께 나눠봤는데 두 분 어떠셨어요? 먼저 홍석천 씨 어떠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박 교수님한테 또 배운 것 같고 제가 조금 이렇게 뿌옇게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오늘 강의로 인해서 조금 클리어해진 그런 기분이고요. 저희 두 사람이 했던 시간이 아마 이 컨퍼런스에서 제일 재밌지 않았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자, 교수님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파트는 저희 같은 경제학자들이 아니라 저는 과학기술 전문 인력들이라고 진짜 주저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가 우리나라의 미래까지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많은 분야에 호기심 가지고 무한한 상상력 가지고 계속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네, 야, 두 분 정말 저는 이틀 동안 함께 했는데 맞습니다. 홍석천 씨 말씀처럼 지금 이 시간 굉장히 너무 재밌었고요. 그런데 아쉽지만 이제 끝낼 시간이라서 어느덧 2021 과학기술 미래인재 컨퍼런스의 모든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정답은 없지만 해답은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풀어가는 그 과정들에 좀 즐거움을 느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우리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어나갈 텐데요. 이 담대한 여정에 과학기술 인재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이 이어지길 소망해 보겠습니다.